네, 생물처럼 시시각각 살아서 움직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여와 야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대회전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생방송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예, 안 그래도 대기실에서 네. 둘이 너무 사이 좋으면 안 되니까 오늘 말도 안 하고 전의를 불태웠는데 네. 딱 얼굴을 드는 순간 웃음이 팍 터져요. 너무 사이가 좋아져서 문제다. 날씨도 좋아지고. 좀 싸워야 되는데. 네. 진짜. 저희가 또 방송할 때 잘 싸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모습이 싹 바뀌어요. 이 대기실과 아니 우리 이 팬들이 안에서. 김성희 소장님 되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짠 나타났어요. 건재를 예, 발신했는데요.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위원장님. 역시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제일 맞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서 사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부든 미국이든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늘 부족하고 또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런 걸 느끼면서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투명한 정보 획득 수단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부 전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로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예전에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고모가 미국 사시는데 네네. 제가 고모한테 전화해서 트럼프 건강 상태 물어본 다음에 대변인 성명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 일이거든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인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죠. 확신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웃겼지만 여기서 제일 웃기는 건 사실 언론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관심 받고 싶어서 왜 못하겠습니까? 하는데 동아일보는 논설위원 인터뷰로 이것이 나갔고 네. 연합뉴스 또 지성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제목에다가 99% 확신해서 제목을 뽑아서 나갔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인용이라 그러죠. 쿼테이션. 네네. 인용만 하면 내가 한 말 아니니까 제가 저렇게 말했어라고 옮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도와 네. 그 보도를 그대로 베껴서 수만 건의 기사를 양산해 내면서 이게 사실은 사회 불안을 초래한 거라 저는 그 두 당선자의 이 경망스러운 입도 문제지만 더 네. 큰 문제는 그냥 그것을 누가 말했으니까 나는 보도했을 뿐이야라고 하는 검증하지 않는 언론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무한 반복하는 언론의 책임. 이것도 수십 년간 들어온 얘기 같습니다. 변하지 않네요.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욱 미래통합당 당선인 그리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처음에 김정은이 딱 나타났을 때 바로 사과하지는 않다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를 끝까지 안 하는 정치인들도 많은데 늦었지만 빨리 사과한 택이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위치가 예전에 탈북하고 난 뒤에 종편 나가서 그냥 만담 수준으로 자기들 아는 내용을 얘기할 때하고 지금 신분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그렇죠.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두 분의 이 부족한 정보 또 자질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런 건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 여당도 이 사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한 내용이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총공세해가지고 징계하라 당 차원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앞으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두 분이 앞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정보를 이제 획득해서 국가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입막음으로 아직 가짜뉴스 생산지로 낙인 찍고 입막음하려는 듯한 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소장님. 가짜뉴스 생산지가 적발됐는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아니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고 태영호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 태양절이라 그러나 하여튼 김일성 생일에 안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거동도 못하는 상태라다라는 그건 예측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남자니까 그 주민등록번호가 1번일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정도의 수준의 예측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양산되는 것이 큰 문제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이 당선된 것은 탈북자, 우리나라 탈북자가 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인권이 되게 중요하고 소수자로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계신데 이분들을 대변해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성을 인정해서 비례대표로 영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살고 온 나라라는 이유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양 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지성호 당선자는 전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국 좀 살다 왔고 우리 고모님 미국 계시니까 미국 소식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정보에게 인풋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계속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말하는 건 조심해야죠. 제가 육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군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부 다 군사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한 말씀 해달라 그래요. 네. 그러면 난 몰라 이러면 쟤는 뭐 육사를 뒷구멍으로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한 말씀 하기 위해서 나름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 또 군에 있는 동기들이나 뭐 현역들한테 물어서 얘기를 하는데 군에 있는 현역들도 뭐 저한테 1급, 2급 기밀을 가르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내용, 브리핑한 내용을 조금 일찍 얘기하든지 뭐 좀 이 썰을 풀 건데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총선 국민하고 맞물려서 아니 나간 거지. 99% 확신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예. 뭐라도 근거가 있었는데 아무런 근거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워딩에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꽃잡이 출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태용호 공사도 지금 자기가 살아가면서 최고위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나름대로 들뜬 마음도 있고 또 감당이 잘 안 되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각 나머지 여당이나 또 범진보 쪽도 보면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경력이나 뭐 학력이나 좀 부족해 보여도 상징성 있는 분들을 갖다가 비례로 공천하기도 하고 반드시 이렇게 공천을 해서 이기는 곳에 보내가지고 당선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통 입조심을 시키죠. 뭐 아까 김성현 소장님이 정말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서 탈북자들의 인권 등등 여러 가지 제반의 문제들을 이제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하고 당선시켰는지 아니면 정말 이런 국면에 이런 공격수로 또 영입을 시켰는지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어찌 됐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당선자들이 1급 국가기밀 이 정보를 취급하는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건데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1급 정보를 제한하는 식의 정책을 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거망동을 한다면 본인들이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도 이러는데 1급 기밀을 취득한 다음엔 무슨 말을 만들어내서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김성애 소장님처럼 원래 진보 쪽 사람들이 네.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야, 이거 마치 간첩이라 되듯이 앞으로 국가기밀 빼가지고 팔아먹듯이 뭐 이렇게 지금 몰아세워서 두 사람 갖다 완전 인권을 지금 뭐 이 파괴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도리어 저같이 이제 군 출신이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분들한테 1급 기밀을 해서 되겠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원래 반응은 그게 그렇죠. 정상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 좀 반대로 간다. 네. 일단 좀 조화 있게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좀 사이좋게 지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이게 오마이뉴스 보도였나요? 4월 30.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이용선 당선자인가요? 네네. 그분 이제 인터뷰하고 그 다음 날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서 일제히 뭐 개헌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요즘 개헌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권발 개헌론입니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지발 개헌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뿌리는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헌하는 거 지금 국민들도 한 70% 정도 찬성하고 국민 70% 찬성하는데 야당이 뭐 소수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찬성은 하는데 이게 이제 겉만 보면 꼭 여당은 뭔가를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 뜻을 받들려고 하는데 야당은 뭐 무조건 발목 잡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번에도 국민 개헌 발언권 이거 100만이 하면 네.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는데
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재 지금 국회가 거의 파장 분위기예요. 선거 떨어진 사람들 보고 지금 방도 다 뺐는데 네. 예, 모여가지고 투표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거의 지도부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도부가 붕괴 상태인데 네. 공황 상태인데 이거 다 끌어모아서 투표에 시킬 상황도 아니고 네. 또 단순히 국민 100만 명을 모으면 이 개헌 발언권을 주는 요 것만 우리가 개헌의 저기 국면에서 원포인트로. 네네. 주요 이슈가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여당에서 이렇게 제안한 거 또 야당이 주장한 거 이런 걸 총체적으로 놓고 같이 해야지 이 시점에 여당이 야 이거를 원포인트 개헌해서 받아라. 안 받으면 발목 잡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개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만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좀 입단속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여권발 개헌론입니까? 아니면은 당선자들이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정치인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는 논의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당 지도부가 논의 안 하고 개인 의원이 발언하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게다가 이게 지금 30년이나 됐잖아요, 헌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바꿀 때가 됐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토지공개념 특히나 네.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네네. 토지공개념 3법 만들어서 그때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들을 신설해서 네네. 그 당시에 세금도 많이 걷고 잘 하다가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다 폐지가 됐잖아요. 이런 논의 다시 할 수 있죠. 이건 뭐 여야가 없이 다 함께하는 생각 아닙니까? 지금 집값 올라갔고 괴로운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하라고 국회의원들 뽑는 거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가 추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대로 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도 그렇고 정치권 전체가 네. 사실은 기존 대통령제 같은 권력 형태를 바꾸는 그 구조에다가 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개헌이란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복지, 생업 뭐 이런 데 걸린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주변에서 물어보고 그다음 언론을 봐도 아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논의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 이게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다음 국회에 가서 좀 더 논의하는 게 맞고 방금 말씀한 토지공개님 얘기하시니까 더 급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의원들 떨어진 사람들 그 5월달에 거의 일 안 하고도 봉급 다 받잖아요. 네. 세비. 네네.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새롭게 당선된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인들이 5월 30일 날 개원하고 하루 일하고 봉급을 한 절반 정도 갖고 간대요 세비를. 네. 이거 지금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 바꾸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못 바꿨다니 이번에 뭐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에서 반드시 바꿔가지고 국민 혈세가 이런 데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반드시 바꿔야죠. 본회의 때 뭐 낙선돼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투표도 안 하시는 의원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네, 좀 반성을 그렇습니다. 좀 해야 되고 명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 2018년 3월에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해서 국회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2달 만에 폐기시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다면 정부가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나 동력은 좀 없는 것 같고 다음 국회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걸 잡고 그러니까 보수지에서 180석이 있으니까 뭐 다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개헌은 전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찬반을 그렇죠. 묻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생각에 이만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 지나서 낡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쟁점이 없는 것만 해서 저는 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가운데서 평화롭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잦은 주기로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제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임기 초반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도 당선돼서 사실상 한 2년 안에 다 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세균 총리였나요? 새로 국회가 시작되면 한 1년 안에 개헌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기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야당도 뭐 당리 당략에 의해서 무조건 반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단독으로 개헌 네.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개헌 발언권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국민들도 원한다는 이 압력을 뭐 야당이 계속 가할 것 같고 근데 이제 200석이 돼야지 의결이 된다고 하는데 네. 뭐 정부 여당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으면
뭐 야당에서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 걸고 정치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탈표가 안 나오겠습니까? 네네. 열성만 나오면 이제 그렇죠. 개헌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정부 여당이 좀 이제 통 크게 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으니 그래서 야당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내고 또 본인 정치라는 게 결국 타협의 산물 아닙니까? 그럼요. 좀 양보하고 이러면서 나가면 충분히 21대 국회 안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원내대표 얘기를 해보죠. 이번 주 목요일에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경선을 하고 그 다음 날 통합당이 하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이 세 분 3파전으로 굳혀졌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누가 됩니까? 세상에 절대 맞출 수 없는 것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이건 원내대표를 누굴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네네. 전 손가락 하나 걸고 맞출 수 있다면 제가 1억을 걸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고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세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약한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럼 결국 그분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선 이게 투표. 3명이서 해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2차에 1, 2등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3등표가 어디로 흩어지느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선에서 3등 찍었던 사람들이 그럼 3등 말 듣고 1, 2등을 나눠서 갈 거냐?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도 않겠죠. 예, 그렇지 네. 않은 측면이 있는데 예,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르겠다. 네. 제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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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거 놓고 다른 방송에 토의를 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친문이 아닌 분, 이 정성호 의원 이분이 야 나도 대통령하고 친해 그리고 삶 전체를 보고 나를 평가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극렬 친문들이 또 아니야 쟤는 우리 쪽이 아니야 그러고 막 공격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분이 되는 게 맞다. 정성호 의원처럼 예. 소위 비주류로 분류되는 예. 분들이 극렬 친문들이 반대하는 분이 제일 훌륭한 분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파란 뭐 이런 표현 좀 그래 파란 태극기 빨간 태극기 우리 당은 빨간 태극기 때문에 망했는데 저쪽은 결국 그런 식으로 나온 파란 태극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아니 뭐 네티즌들 몇 명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아니죠. 뭐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심해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예. 이게 한 발 떼가 보면 우리 당이 안에 있을 때 태극기보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뭐 심하냐 했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 그게 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거에 졌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 그런 식으로 극렬층들이 치면 예를 들어서 극렬 친문들의 주장대로 한다 이렇게 됐으면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조국 수호 이런 구호가 등장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요즘 언론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 관련된 보도였는데 그 트위터에서 리트윗이 700번 됐다라는 것으로 기사가 됐던 사례가 있어요. 이게 네. 김진애 의원 보고 사퇴하고 거기에 김의겸 후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네티즌이 한 것을 기사로 하더니 지면에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죠. 뭐 너무- 친문이 정성으로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 몇 명이 그냥 본인 SNS에다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과대 당 포장했다. 지도부가 이것을 다 듣고 뭘 하는 양 하지만 네.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 총선이나 큰 선거에서는 극렬층이 크게 좌지우지를 못하고 선거에 참여한 중도층들이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지만 당내 선거에는 어쨌든 팬덤이 있고 아이. 세력화된 쪽에서 결정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원식 우상호 누가 친문입니까? 우리 당 쪽으로- 그렇게 안 뽑았어요. 아니 결과를 네. 모른다고 하시더니 또 이건 아니라고 막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구도대로 친문만 알겠습니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우상호 의원도 친문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도 친문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원내대표 선거 딱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계속 친문이 어딨냐 우리는 그때 친박이나 있고 진박이나 있었지 않은데 국민들은 이미 친문이 있고 네. 비문이 있고 비주류에 있다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충분히 싸우셨고요. 네, 예. 통합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명수, 김태흠 후보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조혜진,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선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돼 있는 거죠? 뭐 저도 누가 된지 모르겠고요. 네, 누가 근데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는 거는 네. 우리 당이 가장 부족한 게 중도층, 청년층 이런 분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말을 하고 그런 층들에서 거부감이 적은 분이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지금?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나마 나은 분이 있어요. 잘 전 주호영 찾아본다. 의원 네.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그 발표하면서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돼서는 국가기관이 해소하라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전 이런 분이 원내대표 되셔서 정말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미래통합당 제가 할 걱정은 아니지만 다음번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시는지. 네. 그러면은 김성애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통합당 원내대표 어떤 분이 되는 게 좋으신가요? 주호영 의원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역으로 아, 역으로 뭐, 활용하게. 아니 민주당에 네. 유리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네. 이런 정도는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주셔야.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김성애 좀 제발 좀 혼 좀 내주라고 그렇지. 뭐 계속 뭐 야당 복은 있지 않겠느니 뭐 약간 이런 맥락입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뭐 건.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네.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공당의 원내대표 나가시는 분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네. 김종인 비대위가 원내대표 선거에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사실은 그때 의원들 당선자하고 기존 의원들 140여 명한테 전화를 돌렸을 때 김종인 비대위 찬성하는 분이 40% 초반대, 반대가 또 30%대. 네네. 그다음에 다른 의견 내신 분이 또 30몇 프로 돼서 20몇 프로.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김종인에 대한 변수는 그렇게 뭐 당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되진 않을 것 같고 뭐 제 기대이자 또 예상은 원내대표가 결정되고 나면 뭐 전당대회 체제로 어느 시점에 여당에서 당대표 결정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럼 일단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김종인 비대위는 물 건너 가는 것처럼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제 자강론이 더 득세를 할 거라고 보고요. 100석 정도면 사실은 동네에서 할 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칠 필요가 뭐 있겠냐 싶은 생각으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199번님 오늘도 두 분 방송 끝나고는 손잡고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문자를. 오해받아요 그러면. 네, 어깨동 맙시다. 어깨동. 손잡고 나가주시고요. 네,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